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은 농업 분야에서도 더 이상 생소한 용어가 아닐 겁니다. 첨단 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이루는 스마트 농업을 세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농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농업 발전이 속도를 내게 될 전망입니다. 손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위기를 넘어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는 스마트 농업. 국내 스마트 농업을 체계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 농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농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우선 중앙 단위의 스마트 농업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가 중장기 목표와 제도적 기반 조성 방안 등을 담은 5년 단위의 육성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 사정에 맞게 스마트 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계획 평가를 근거로 예산 지원액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개별 농가가 스마트 농업을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표준 모델 개발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표준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스마트 농장을 도입하시는 농업인 입장에서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형태로 시작을 하면 몇 년 안에 어느 정도의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예측도 가능하고, 같은 모델을 여러 농업인들한테 보급받은 농업인들끼리 서로 또 그 정보를 또 공유받으면서 시너지도 높일 수 있고. 스마트 농업 정책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여러 기관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스마트 농업 정책을 총괄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국내 스마트 농업은 연구개발과 기자재, 데이터 등 관련 분야 전반적으로 전문가가 부족한 시정입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스마트 농업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고 스마트 농업 전문 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 등 선도 국가의 기술 격차로 복합 환경 제어계와 같은 핵심 기자재를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도 해결 과제입니다. 2018년 기준 국내 농업 정보통신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79%로 3.5년의 기술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 목표와 전략 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농업 기자재 등을 판매하는 업자에 대해 기자재 수리와 사용 방법 교육 등 사후 관리를 의무화했습니다. 스마트 농업 도입의 효율성과 유용성을 담보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국가적 중장기적 차원의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통해 스마트 농업 육성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NBS 손현진입니다. 축산업계가 축사관리사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받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축산업계는 정부가 가설 건축물보다 시설이 좋은 축사관리사를 숙소로 인정하지 않는 점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강창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축산업계는 최근 정부의 축사관리사를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인력 주거시설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리사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짓는 축사의 부속시설입니다. 축산 현장에서 주로 농장 근로자들의 숙소로 사용됩니다. 지난해 마무리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도 관리사를 적법 건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며 관리사를 주거시설로 인정하는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만 숙소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는 해당 행정 예고에 대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축단협은 최근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가 관리사의 주거시설이 좋은데도 단지 숙소 용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허가를 불허하는 점을 규탄했습니다.
또 한국농축산연합회, 농민의 길, 축단협에 소속된 36개 농축산단체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강화, 규탄 농민 공동행동을 결성해 고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숙소 기준 강화 조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주택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축사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동으로 기여하면서 숙소로서 인정을 해주고 숙소에 그 시설 기준표가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시설 기준표에 환경이 맞으면은 허가를 해주고 시설 기준표에 적합하지 않으면은 개선 기한을 둬서 실제로 고용부 행정예고에서 요구하는 대로 관리사의 용도를 주거시설로 변경하거나 일반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사가 위치한 땅은 농림지역으로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일반 주거시설을 신축하거나 용도 변경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축산업계는 축사관리사는 예전부터 기숙사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돼 다수의 축산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숙사 시설 기준은 침실 한 곳당 거주 인원을 15인 이하로 제한, 개인당 2.5제곱미터의 넓이를 보장, 화장실 및 세면 목욕시설 확보, 적절한 냉난방 설비 기구, 채광 환기를 위한 설비 확보, 잠금 장치 및 화재 예방 장치 등입니다. 대부분 축사 관리사가 이러한 기준을 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하위법에 해당하는 고시 개정을 통해 상위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게 축산업계의 지적입니다. 컨테이너 숙소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또 환경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해준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로자들한테 복지라든가 주거 여건이 합당한지를 모르겠어요.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대책이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게 아닌지 농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NBS 강창호입니다. 식약처가 가축 전염병 탓에 진입하기 어려운 축산 농가에 대해 비대면 해썹 심사를 추진합니다. ASF나 AI 등 가축 전염병이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직접 농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내놓은 대책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축산물 해썹 제도에 대한 축산농가 등 영업자들의 불편을 없애고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축 사육 농장에서의 해썹 비대면 심사가 허용됩니다. 지금까지는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농장 진입이 제한되면 해썹 심사에 차질이 있었는데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이동 제한 지역 안의 농장에서 축산농가가 희망할 경우 비대면 해썹 심사가 가능합니다. 축사의 위생 상태 등을 화상통화로 확인하는 겁니다. 다만 신규 심사가 아닌 연장 심사, 조사 평가에 한정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했을 때 사람도 들어가지 말고 축산 차량도 들어가지 말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가축 사육 농장은 해썹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농장 출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해썹 심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또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충분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현재는 조사평가 결과가 95점 이상으로 우수한 경우 결과일로부터 1년간 조사평가가 면제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연도까지 조사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5월에 평가 결과가 나온 경우 현재는 내년 5월까지만 조사평가가 면제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2월까지 다시 조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울러 해썹 인증과 인증 연장을 신청할 경우 처리 기한이 보다 줄어듭니다. 인증 처리 기한은 60일에서 40일로, 인증 연장 처리 기한은 120일에서 60일로 단축됩니다. 또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썹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현재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돼 6개월 유예된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는 경우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지만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교육 수료증을 부정하게 발급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처분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첫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에 처하고 2차례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3차례 위반 시 지정이 취소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적용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한 차례만 위반해도 바로 지정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혹시나 만연에 교육 수료증을 거짓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규제를 좀 강화하는 부분으로. 식약처는 유통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는 만큼 영업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BS 김인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오랜 기간 학교 급식 납품이 중단되면서 친환경 농가들은 판로가 막혀 난항을 겪었는데요. 친환경 농산물 산지 농가들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유통망에 대해서도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처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가 이달부터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 조직 육성 사업 추진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도가 이달부터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 조직 육성 사업을 시행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와 조직화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시장 교섭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친환경 농업은 체계적인 산지 조직과 유통망이 취약해 판로가 불안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급식 납품 판로가 가로막히자 이런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경기도 친환경이라는 산지가 거의 대부분은 1년 동안 그 작물을 재배하는 작부 체계도 다 급식 위주로 되어 있고 급식 외에 친환경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트라든지 아니면 백화점이라든지 쓰셔서 하는데 그럼 이게 이제 되게 산발적이잖아요. 유통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을 중심으로 도내 5,300여 친환경 농가를 조직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조사원을 선발해 도내 친환경 농가를 대상으로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지, 작황은 어떤지, 생산량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사업은 총 4가지 분야에서 이뤄집니다. 교육 및 조직화, 산지 및 안정성 관리, 마케팅 홍보 및 시장 개척, 유통물류 시스템 구축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 특성을 고려해 품목별 산지를 조직화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안전 생산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계약 재배 작부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와 더불어 가정 간편식 개발과 온라인 판매를 통해 무점포 시장을 개척하고 생산 관리 전산 시스템 모바일 연동 체계를 구축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토대로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사업별 맞춤형 공급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MBS 김진입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전국의 과수 농가를 휩쓸었죠. 특히 피해 면적의 70%가량이 충북 지역에 집중됐는데요. 정부가 과수화상병 집중 발생 시 발빠른 대응을 위해 표준 운영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규모는 744농가에 394.4헥타르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피해 대부분은 충북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와 같이 특정 지역의 과수화상병 집중 발생 시 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동원 절차와 기관 간 업무 분담 체계를 정리한 표준 운영 절차를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위급 상황에 포커스는 그거였어요. 굉장히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을 때 이제 시군마다 상황이 다 다른 거고, 그래서 시군에서 대응을 할 때 장비라든가 인력 확보 방안을 미리 이제 준비를 하라는 취지였어요. 이로써 지난해 발생 17개 시군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는 과수화상병 발생 시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대응 추진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또 지자체별 표준 운영 절차를 점검하는 가상 훈련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과수화상병이 집중 발생하거나 장마 집중호우 발생으로 과수 매몰이 지연되거나 미발생 지역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등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기관별 역할과 세부 대응 절차, 협력 체계, 그리고 중점 관리 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다수 농가에서 발생할 경우 위기경보별 상황실 운영 계획과 상황 총괄반, 현장 대응반, 후속 처리반 등 대응반별 임무, 단계별 인력 장비 운용 등 대응 조치 절차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는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약 6만 호에 달하는 사과배 농가를 대상으로 동절기 궤양 제거를 실시한 바 있고 약재 지원을 통해 개화기 약재 살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5일부터 과수화상병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사전 예찰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농진청은 과수농가의 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과 개화기 사전 약재 방제, 농작업 도구 소독 등 기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S 김하은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이천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기립불능과 폐사를 유발하는 보툴리즘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송아지 4마리가 폐사했으며 현재 추가로 특이 증상을 보이는 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툴리즘은 중독성 가축 질병의 일종으로 폐사율은 30에서 45%로 높지만 전염성은 없습니다. 세균이 생성한 독소에 의한 병이어서 항생제를 투여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예방이 중요합니다. 경기도는 발생 농가에 대해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고 긴급 백신 접종을 통해 추가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5G 기반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 확산 사업의 2차년도 착수 보고회를 열고 사업 본격화에 나섰습니다. 지난해부터 국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을 통해 전남도는 고흥항공센터 일원에 5G 통신 전용망 등 스마트 영농에 필요한 핵심 장비 및 시험 시설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전남도는 오는 2023년까지 국비 80억 원을 포함해 총 164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올해 핵심 사업으로 드론 상업화 실증지원센터 준공과 함께 드론 5G 전용망 구축을 통한 통합 관제 및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사계절 스마트 영농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증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본격 영농철을 맞아 도내 농민들의 농기계 종합보험 보험료 80%를 지원합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뿐만 아니라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도와 시군은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41억 3,7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와 함께 도내 농가에 농기계 등화 장치를 무료로 부착하며 농기계 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창군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지역특화 임산물의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임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임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은 임산물을 택배로 보내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에 택배 한 건당 2,000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택배비가 지원되는 임산물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으로 임산물 가공품을 제외한 원물 상태의 임산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 참여 희망 농가는 5월 20일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에 신청 후 택배 송장 또는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확인받으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텃밭 농부일기 시간입니다. 지난주 초보 농사꾼 초롱이로 변신한 남수지 기자가 직접 밭을 갈고 1년 농사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작업을 한 건지 현장에 나가 있는 남수지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지난주에 직접 비료도 뿌리고 밭도 메꿨던 그런 텃밭인데요. 일주일을 지낸 뒤에 와서 보니까 영양분을 가득 머금은 것처럼 아주 촉촉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오늘 저에게 농사를 가르쳐 주실 고수님이 안 보이시는데요? 초롱님이신가요? 아, 네, 맞는데 누구세요? 오늘 초롱님 농사 가르쳐 드릴 또 다른 고수 넘버2입니다. 저에게 농사를 알려주실 또 다른 고수님을 소개합니다. 저희가 오늘 심어볼 작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심을 채소는 21무, 네. 쑥갓, 네. 시금치, 열무, 아욱. 5종류의 씨앗을 뿌리기 전 계획표에 맞게 밭부터 골고루 갈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심을 텐데 이렇게 따로 표시가 없이 심으면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초록님 같이 초보자들은 이게 그렇죠. 무슨 종류인지 잊어먹으실 거예요. 네. 5등분으로 내 가지고 한 종류씩 심도록 할게요. 농기구를 이용해 정확하게 5등분으로 밭을 나눈 다음 골을 만들어 구역을 구분했습니다. 텃밭에서 재배하실 때는 줄뿌림이 가장 손 펴고 싶더라고요. 줄뿌림이라고 네. 하면 줄 맞춰서 이렇게 쭉 뿌리면 되나요? 그런 느낌입니다. 종자가 파종 되는 부분을 이렇게 한 5cm 정도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 뼘 정도 띄워서. 한 뼘. 예. 그럼 제가 예. 그래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아. 좀 부끄럽겠지만 마주 보면서 예,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마주보며 열심히 파종골을 만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20일무를 파종을 씨앗을 뿌려볼게요. 자, 예. 자, 일단은 이만큼 귀여워. 드릴게요. 엄청 많이 주셨는데. 예.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골고루. 얼마나 뿌려요? 아, 씨앗과 씨앗이 한 1cm 정도 간격이. 1cm? 예. 다른 씨앗들도 같은 방법으로 뿌린 다음 흙을 덮어주면 됩니다. 교수님, 저희가 드디어 이 한동에 5작물을 심었는데요. 네.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끝난 것 같죠? 예, 이제 물 주셔야죠. 물! 네. 어우, 많이 떠셨네. 잠깐, 예. 물을 가득 담아 밭으로 갔는데요. 작물에게 물은 밭과 같은 존재라는데요. 많이 먹고 잘 자라렴. 교수님, 네. 저희가 드디어 여기 씨도 뿌리고 물까지 줬는데요. 그럼 네. 이제 오늘 할 작업은 끝인 거죠? 저번 주에 오늘 작업을 위해서 무슨 작업을 하신 게 있다고 그러시던데? 저번 주요? 생각해보니 지난주에 감자를 4등분을 해서 씨감자를 만들었더라고요. 오늘 심는 걸로 아.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서서 했던 거랑 똑같이 그냥 이렇게 땅을 파서 심으면 되나요? 그러지 마시고요. 네. 이번에는 감자가 잘 자랄 수 있는 두둑을 만들어서 네. 그 작업을 하고 감자를 심도록 할게요. 감자를 심기 전 두둑부터 만들어야 하는데요. 밭을 나눈 다음 흙을 쌓아 올리면 됩니다. 마무리로 흙을 평평하게 하면 감자 두둑 완성. 아, 다시 봐도 뿌듯하네요. 이거를 그냥 이제 땅에다 이렇게 딱 넣으면 되나요? 하나씩 쪼개가지고 네. 심으시면 돼요. 심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데요. 이 간격은요, 잘 모르니까 요 홈이 하나 아, 예, 간격으로 심는다. 이렇게 아. 잡죠. 예. 하고 여기 또 15cm. 예. 흙을 무너진 흙이 안 들어가도록 옆으로 잘 해주고요. 절단면이 밑으로 가게 밑으로 넣어주시면 가게. 돼요. 넣고 흙을 덮어주시면 돼요. 예. 이제 수고하세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번 네.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감자는 뿌리 채소다 보니 심는 깊이 또한 중요한데요. 약 15cm 깊이의 골을 판 다음 감자를 심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작업은 다 끝난 거죠? 심는 것만 끝났고요.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관리하는 작업은 하셔야죠. 다음 주에 오면 네. 또 어떤 것들은 씨앗이 좀 나고 그러겠네요? 씨앗 뿌린 거는 다 나왔을 거예요. 저는 다음 주에 오면 이제 제가 심은 그 새싹들을 막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조금 설레이기도 하는데요. 예.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이제 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새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텃밭 농부일기였습니다. 안녕. 이상으로 MBS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